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건강약콩, 쥐눈이 콩입니다. 저자는 이혜선,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먼저 의학박사 홍영재님의 추천사입니다. 6개월에 걸쳐 진행된 항암치료는 참으로 고달픈 여정이었습니다. 셋째 딸이 넘어서면서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먹은 것들은 다 토해냈고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졌죠. 제대로 먹을 수가 없으니 체중도 급속도로 줄었습니다. 그 무렵 그 옛날 할머님과 어머님이 끓여주셨던 청국장이 생각났습니다. 바글바글 끓여서 밥에 넣고 쓱쓱 비벼 먹던 그 맛. 그 이야기의 아내는 제대로 잘 뜬 청국장을 공수해왔고 먹음직스럽게 끓였습니다. 나는 항암치료 내내 청국장을 먹었습니다. 청국장으로 그 시간을 버텨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암을 선고했던 의사는 2, 3개월밖에 살 수 없을 거라고 했지만 보시다시피 나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술과 항암 치료와 같은 의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면역력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콩이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콩 단백질은 면역력을 키워 여러 가지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콩을 청국장으로 먹게 되면 그 효과는 몇 배로 높아져 결국 암세포를 제거하는 기능까지 해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렇습니다. 청국장 안에는 어마어마한 유산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 양이 1g당 10억 마리쯤 된다고 합니다. 청국장 특유의 암모니아 냄새는 이 유산균의 발효 과정에서 나는 것입니다. 유산균은 장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잡균을 억제합니다. 또한 콩이 청국장으로 발효되면 이전에 없었던 비타민 B가 생기고 비타민 E와 토코페롤도 증가하는데 이들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남은 시간을 골골거리며 살면 뭐합니까?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있습니다. 노화는 우리 몸이 그만큼 산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산화된 것을 중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항산화제가 필요한데 나는 청국장에서 그 보물을 찾았습니다. 청국장은 한국인에게 가장 좋은 면역력 증강제이며 항산화제입니다. 내가 이혜선 대표를 만나게 된 것은 항산화 물질이 검은콩, 특히 쥐눈이콩에 더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입니다. 쥐눈이콩은 약성이 뛰어나 예로부터 식용보다는 약콩으로 쓰였습니다. 실제로 쥐눈이콩처럼 좋은 영양제이면서 뛰어난 해독작용을 하는 식품도 흔치 않습니다. 해독력이 좋은 쥐눈이콩은 파괴된 인체 조직을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쥐눈이콩의 더 많은 효능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롤로그입니다. 밥이 하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밥이 소중하고 밥을 만들고 나누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인들이 과연 밥을 하늘처럼 여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밥은 모시는 것도 먹는 것도 아닌 때우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설탕 덩어리 과자로, 청소년들은 지방이 가득한 햄버거로, 어른들은 화학 조미료로 맛을 낸 음식으로 매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게다가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이 우리의 먹을거리를 점령하면서 토종 농산물은 사라져가고 정직하게 만드는 전통식도 설 자리를 잃어가는 듯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남는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먹을거리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식문화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올바른 먹을거리 문화를 생각한다면 전통식으로 눈을 돌리고 한 걸음 더 다가와야 합니다. 저는 쥐눈이 콩을 만나 건강과 희망을 찾았습니다. 매일 쥐눈이 콩 된장, 청국장을 먹고 청국장 가루를 시시때때로 우유에 타서 먹다 보니 그 흔한 감기는 물론 내 또래 중년 여성들이 피해가기 힘든 갱년기 증상조차 겪지 않았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물론 진훈이 콩마을의 직원, 고객들도 남부럽지 않은 건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통식의 미래가 밝다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빠는 경영대학 교수인데 음식과 건강에 대해서도 전문가 뺨칠 정도로 박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빠진 건강이 그 관심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몸을 혹사시켜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오빠는 건강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약물 중심인 현대의학보다 대체의학과 한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현대의학은 순식간으로 그 증상을 고칠 수 있었지만 병의 본질적인 뿌리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한 오빠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전문가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한 병을 식생활로 고친 사람은 많았습니다. 오빠는 그분들을 만나며 현대의학이 비과학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의 처방에 이거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빠가 쥐눈이 콩을 알게 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서목태, 쥐의 눈처럼 생겼다고 쥐 눈이 콩으로 불리는 이 콩은 서리태라 불리는 일반 검정콩보다 작고 반짝거립니다. 쥐눈이 콩은 이미 동의보감, 본초 강목을 비롯한 고 의학서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쥐눈이 콩이 해독, 해열, 신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기록을 보고 오빠는 확신했습니다. 현대인들의 각종 질병은 환경과 음식의 오염에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집집마다 쥐눈이 콩을 길렀지만 아스피린을 비롯한 현대의학품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슬금슬금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빠는 쥐눈이 콩을 찾아 백방으로 돌아다닌 끝에 강원도 정선의 영농조합에서 쥐눈이 콩을 조금씩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당장 쥐눈이 콩 된장과 청국장을 사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달한 음식,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을 즐기는 식생활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값싸고 맛있다며 엄청나게 먹어대는 가공식품들이 사실은 해로운 화학물질, 설탕, 지방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오빠는 완전히 자연식 예찬자로 변했습니다. 오빠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달고 살던 피로와 감기가 뚝 떨어졌고 입술에도 물집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도 다시 좋아졌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종종 듣는 여느 자연식 예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인 만큼 단순히 쥐눈이 콩을 약으로 먹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사업으로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에는 산골 화전민들이 장수하는 비결이 쥐눈이 콩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쥐눈이 콩은 신장병에 좋고 기를 내려서 모든 풍요를 억제하며 모든 독을 풀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해열과 해독작용이 뛰어난 쥐눈이 콩은 약콩이라 불렸으며, 집집마다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조금씩 재배해서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비했습니다. 일종의 상비약인 셈입니다. 쥐눈이 콩에는 슈퍼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쇠고기를 중심으로 둔 사고방식이 아닐까요? 그건 콩과 쇠고기의 단백질 함량을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콩의 성분 가운데 40%가 단백질이고 지방이 20%, 탄수화물이 25% 정도인데 쇠고기의 단백질 함량은 19%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쇠고기를 보고 외양간에서 키우는 콩이라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신체의 80%라고 하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의 16%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비중보다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몸을 구성하는 핵심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한다면 벽돌과 골재는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도 피부도, 심지어 몸속의 화학작용을 돕는 효소도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몸속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우리 몸은 몇몇 아미노산을 몸에서 직접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도 있습니다. 몸에서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을 비필수 아미노산이라 하고,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든 식품이 좋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콩에는 이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완전 식품이라 하는 것이죠. 콩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우수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의 단백질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지만 콩 단백질은 반대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콩은 생으로 먹을 때는 단백질 흡수율이 50% 정도지만 된장의 단백질 소화 흡수율은 85%, 두부 또는 청국장으로 먹으면 소화 흡수율이 95%까지 올라갑니다. 한편 우유 단백질은 체내 칼슘을 배출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골다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유제품 소비가 많은 순서인 핀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이 골다공증 발생률에서도 같은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콩은 칼슘, 철분 등 다양한 무기질을 갖추고 있으며 흡수율도 높습니다. 콩 단백질 가운데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레시틴은 뇌세포 등 세포 구성물질로 두뇌 활동을 도와주고 피부에도 탄력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 의학국에서도 하루에 콩 단백질을 25g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합니다. 하루에 두부 반 모면 우리 몸의 슈퍼 단백질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쥐눈이 콩.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입니다. 그러나 쥐눈이 콩이
우리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쥐눈이콩에는 천연 호르몬인 이소플라본 중 하나인 제니스테인이 탁월한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입니다. 제니스테인은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정상세포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속에는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암으로 돌변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쥐눈이콩은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항산화 기능이 메주콩의 4배라고 합니다. 쥐눈이콩을 청국적으로 만들어 먹으면 항산화 기능은 8배까지 올라갑니다. 콩 소비량과 암 발병률을 비교해보면 이 사실은 드러납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20g의 콩을 소비하는 한국과 극히 미량만을 섭취하는 미국을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쥐눈이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가공해서 섭취해도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두부를 많이 먹는 아시아 여성들은 미국의 여성에 비해서 폐암 발병률이 8분의 1 수준이라고 하며 유방암 발병률도 4분의 1에서 10분의 1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쥐눈이콩에는 제니스테인 외에도 무적의 항암 전사들이 질비합니다. 인삼에도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은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줍니다. 또한 트립신 저해제라는 성분은 날콩으로 먹으면 가끔 설사를 만드는데요. 이것이 간이나 구강, 식도의 암을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과 닮은 꼴인 식물성 스테롤은 대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줘서 대장암과 피부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콩을 특히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포 돌연변이와 더 잘 싸울 수가 있습니다.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면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찐득찐득 들러붙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녹여버리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입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줄이면 확실히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쥐눈이콩의 이사플라본과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성실한 청소부처럼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사포닌 성분도 해로운 과산화지질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고 레시틴 성분도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쥐눈이콩의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도 콜레스테롤을 씻어주고 혈관을 부드럽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하루에 콩을 두부 반모 이상 섭취해도 심장병 예방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정콩이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것은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인 김인식 씨의 사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2004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다리와 손이 마비되었고 의사들은 괴사한 뇌조직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그러나 매일 2번 식초에 절인 검은콩을 갈아 먹고 된장찌개와 청국장을 많이 먹은 결과 김인식 감독은 기적같이 몸이 나았을 뿐 아니라 피부까지 매끈해졌고 나중에 WB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 한국팀 감독으로 활약하며 한국팀을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에 중요한 것이 혈당치입니다. 체내 혈당치를 급격히 올리는 음식이 문제가 되는데요. 혈당치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하다 분비되고 그러면 반대로 혈당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는 저혈당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저혈당과 고혈당이 반복하다가 인슐린 분비 기능이 망가지면
당뇨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 혈당치를 빨리 올립니다. 그러나 콩은 탄수화물이 25% 정도로 쌀의 3분의 1 정도인데다 섬유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혈당치를 올리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콩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면서도 혈당치가 치솟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쥐는 이 콩에는 당 분해를 촉진하는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혈당이 간이나 지방세포에 쌓이지 않고 에너지로 잘 바뀌도록 해줍니다. 쥐는 이 콩을 먹으면 오히려 살이 빠집니다. 쥐는 이 콩과 함께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음식으로는 호박과 현미,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물론 적당한 운동과 더불어 밥을 꼭꼭 씹어 먹는 게 중요합니다. 밥을 꼭꼭 씹으면 침 속의 효소인 아밀레아제가 섞여 탄수화물이 잘 분해됩니다. 쥐는 이 콩은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쥐는 이 콩의 이사플라본은 온갖 재주를 부리는 팔방미인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데요. 노화 방지에도 그 효과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쥐는 이 콩은 노화 방지에도 탁월합니다. 콩의 이소플라본은 겨우 0.1% 뿐임에도 불구하고 천하장사처럼 엄청난 일을 해낸다는 것이죠. 경희대 김홍렬 교수 연구팀에 의하면 쥐는 이 콩에는 일반 콩보다 이소플라본이 5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여성에게 갱년기가 오면 난소 기능이 상실돼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결과 우울증과 안면 홍조, 발한, 피부 건조 등 갱년기 증후군이 뒤따라오게 됐죠. 특히 골밀도가 낮아져 뼈가 쉽게 부서지거나 금이 가는 골다공증이 4배나 늘어나고 고지혈증의 발병률은 7배,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은 4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요법은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등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쥐는 이 콩에 들어가 있는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을 대신하며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미국의 윌리엄 W. 윙 박사 연구팀에 의하면 40에서 60세 사이의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매일 적당량의 이소플라본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골밀도가 떨어지는 정도가 확실히 덜했다고 합니다. 동아시아 여성들이 서구 여성들에 비해 난소암이나 유방암 등 호르몬 의존성 질환 발생 빈도가 낮은 까닭도 콩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기미가 생기고 얼굴에 갈색 반점처럼 이른바 노인 반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쥐는 이 콩에 포함된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도 불리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 성분은 기미와 반점을 방지해줍니다. 쥐는 이 콩의 검은 색소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는 노화를 막아주고 시력을 보호해줍니다. 게다가 쥐는 이 콩은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치매는 본인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줍니다. 치매는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 지방산을 과도하게 섭취하여 뇌세포가 교란될 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쥐는 이 콩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의 파괴를 막아주고 레시틴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여 성장기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노년기 기억력 감퇴를 저하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쥐는 이 콩은 윤기나는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쥐는 이 콩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과 시스테인은 모발의 성장을 돕고 탈모를 방지합니다.
탈모에 영향을 주는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은 쥐누니콩의 이소플라본이 억제합니다. 검은콩을 먹으면 하얗던 머리카락도 검어집니다. 또한 쥐누니콩은 해열, 해독,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인간 김일훈 선생은 쥐누니콩은 태백성과 수성의 전기를 받아 난 것이므로 뛰어난 해독력을 지니고 인체 생명력을 강화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쥐누니콩과 죽염으로 담근 간장은 갖가지 암을 비롯하여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신약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쥐누니콩을 달여 먹으면 가벼운 식중독이나 벌레 물린 데 효과가 있고 숙취로 인한 두통, 복통, 구토, 어지럼증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조개, 어류, 고기를 먹고 중독되었거나 천식에 걸렸을 때도 쥐누니콩을 달여 먹곤 했습니다. 콩가루를 잘 개어 상처난 곳에 붙이거나 그 잎을 씹어서 붙이기만 해도 가벼운 독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짓눌린 현대인들은 쥐누니콩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피로 회복에도 쥐누니콩이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쥐누니콩에 함유된 칼륨, 인,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 많은 무기질, 그리고 우유보다 3배 많은 비타민 B1, B2는 누적된 피로를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는 신경쇠약이나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쥐누니콩을 볶아서 가루로 만든 뒤 청주에 섞어 조금씩 마시면 가슴이 뛰고 초조한 증세가 줄어듭니다. 또한 쥐누니콩의 트립토판 성분은 불면증을 개선해주고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세포의 구성물질인 레시틴이 부족하면 세포에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 콩은 레시틴이 풍부합니다. 잡동사니가 든 가방을 메고 다니면 어깨가 아프듯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완전하게 배출하지 못하면 몸이 무겁습니다. 쥐누니콩은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므로 배뇨가 촉진되고 이 과정에서 노폐물과 묵은 수분, 지방도 빠져나가 몸이 가뿐해집니다. 쥐누니콩과 콩나물은 피로 회복제인 비타민C가 대두 콩나물보다 1.5배 많고 콩나물 뿌리 부분에 있는 아스파라긴산은 숙취를 해소하는 데 특효약입니다. 콩의 섬유질은 대장의 찌꺼기를 몰아내는 역할을 하며 특히 당분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 공복감을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특히 섬유질이 두부보다 4배 많은 비질을 먹으면 변비에도 좋습니다. 쥐누니콩은 비만 탈출과 변비 해소라는 2마리의 새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남성 정력에도 좋습니다. 검은콩, 특히 쥐누니콩은 신장에 이롭습니다. 본초 강목에 보면 쥐누니콩은 신장병을 다스려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실제로 중년 남자분이 쥐누니콩으로 만든 청국장을 먹고는 아침이 달라졌다며 장복해야 되겠다고 하셔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쥐누니콩에 풍부한 아르기닌 성분은 정자 단백질에 관여하여 정자의 생성을 늘려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여 발기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성만 갱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갱년기가 옵니다. 30세가 지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대략 한 해 1%씩 감소하는데 감소의 정도가 완만해서 잘 느끼지 못할 뿐이죠.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뱃살이 붓고 만성 피로가 생기며 기억력이 쇠퇴하고 성기능도 떨어집니다. 이때 단백질과 미네랄, 비타민 E가 많이 든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성분은 쥐눈이 콩에 많이 들어있으며 그 밖에 좋은 음식으로는 마늘과 굴, 복분자, 토마토,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검은색 음식에 속하는 쥐눈이 콩은 신장과 방광에 특히 좋습니다. 신장, 즉 콩팥은 우리 몸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를 주관하고 하나는 피를 맑게 합니다. 음양으로 보면 콩팥 하나는 음을, 다른 하나는 양을 다스리죠.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기가 허해지는데 기가 허해지면 여자는 생리불순, 작은 군종 등을 일으킬 수가 있고 남자는 전립선 질환, 발기부전, 정력이 감퇴될 수가 있습니다. 콩팥에 부종이 생기거나 기가 약해져 생기는 요통에도 쥐눈이 콩을 먹으면 좋습니다. 이가 시린 풍치에도 쥐눈이 콩을 달여 물을 만들어서 머금고 있으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콩팥은 모발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쥐눈이 콩을 장복하면 머리카락에 윤기가 나고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초조, 불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쥐눈이 콩을 검은 깨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욱 좋고 따뜻한 물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조심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발효식품도 좋지만 생식을 하면 콩에 생명이 들어있는 씨눈을 먹을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다음은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GMO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전체 콩 생산량의 81%, 옥수수의 40%, 면화에 있는 73%가 GMO입니다. GMO 중에서도 라운드업 레디라는 콩과 살충 옥수수가 유명합니다. 라운드업 레디는 초강력 제초제 라운드업과 한 쌍입니다. 라운드업 레디 콩은 라운드업에서만 내성을 가지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것으로 제조사인 몬산토는 여러 번 뿌릴 제초제를 적게 뿌려도 되니 라운드업 레디 콩이 유기농이라고도 홍보합니다. 잡초는 다 죽고 콩만 남으니 좋은 것일까요? 하지만 라운드업 레디 콩은 라운드업을 제외한 다른 제초제는 견디지 못하므로 농부는 무조건 콩과 제초제를 함께 사야만 합니다. GMO 기업에 종속되는 것이죠. 또한 라운드업은 다른 제초제보다 서너 배 이상 독하다고 합니다. 살충 옥수수는 아예 옥수수 안에 살충제를 심어 놓은 것이죠. 특정 벌레를 죽이는 박테리아 유전자를 삽입해 벌레가 옥수수를 못 먹게 한 것입니다. 벌레가 먹을 수 없는 옥수수를 사람이 먹어도 될까요? 제조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도대체 이렇게 만들어진 GMO가 장기적으로 인체에 어떤 위험성을 갖는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동물들은 GMO를 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GMO 옥수수와 일반 옥수수를 줘봤더니 젖소는 일반 옥수수는 먹지만 GMO는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물에 많은 피해를 끼치는 너구리도 GMO 밭은 습격하지 않았습니다. 사슴은 아무리 가까워도 라운드업 레디 콩밭에는 안 들어갑니다. 동물들에게 억지로 GMO를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 조작 감자를 먹인 쥐의 면역 체계가 손상되고 간이나 고환, 뇌가 작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 생물체에 들어온 다른 생물체의 단백질은 언제나 독소로 작용합니다. 이 독소는 생물체의 몸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그걸 해결할 방법을 현대과학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GMO가 들어가기 좋은 곳은 아이들이 즐기는 돈가스 소스, 햄버거, 피자 등입니다. 돈가스 소스나 패스트푸드에는 쫀득한 맛을 내려고 전분을 넣습니다. 이 전분의 원료인 수입 옥수수가 GMO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수입산 감자로 만든 프렌치 프라이,
수입 콩으로 만든 가공식품도 위험합니다. 반면에 수입 밀가루는 아직 GMO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GMO 생산 기업들은 자국인 미국의 주식인 밀가루에는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민의 반발이 거셀 것을 두려워해서있죠. 이 GMO를 피하려면 가급적 고속도로 휴게소,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GMO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진열 제품이 아닌 음식점 요리에는 이를 표시할 의무가 없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수입산 농산물보다 믿을 수 있는 토종 농산물을 먹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진훈이 콩에 대한 효능을 알아보다가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가독력이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구마가 내 몸을 살린다입니다. 저자는 진견진, 출판사는 한원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견진, 대만 분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했고 결혼 후에 심장병, 간질환, 신장병, 위장질환, 그리고 손발이 마비되는 증상을 앓고 있던 그녀는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했을까? 32살에 세 번째 아이를 낳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으며 중풍까지 걸렸던 그녀는 더 이상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구원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에 동서양의 의학과 자연요법을 배우고 연구에서 마침내 자연윤례를 깨달았다. 자연윤례에서는 올바른 섭생과 생활습관을 중요시하며 고구마 식사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기록들을 보면 인간의 수명이 아주 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팽조이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800살까지 살았다고 한다. 성경에 의하면 아담은 900살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60살이 되었어도 젊음과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해 그 당시 이집트 여왕의 부러움을 샀다고 한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전설이기에 옛사람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이 12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건강해짐으로써 더욱 젊어지고 활기가 넘친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치 않는다. 사람의 몸은 마치 소우주와 같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신체의 기관들이 자연 윤리에 따라 일과 휴식의 조화를 이루면서 운행한다. 자연 윤리에 따라 살아간다면 복잡한 과학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할 수 있으며 또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우주의 해, 달, 그리고 별들은 그들 나름대로 운행 법칙이 있고 밤낮이 분명하며 절기의 순서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운행된다. 산과 들의 풀과 나무, 새와 짐승, 곤충, 그리고 물고기 등 세상의 모든 것 또한 그들 나름대로 자연 윤리에 따르며 자신들이 존재하는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자연 윤리에 따르면 병이 사라지고 젊어질 수가 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동시에 대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자연의 윤리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제땅 제철의 음식을 먹어야 하며 기후에 따라 적당한 지방을 섭취해야 한다. 또한 천지운행과 조화를 이루며 인체의 경락운행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무지하고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탐욕스럽고 오만하기 때문에 자연 윤례를 위반하고 삼라만상에 자연적 평형을 교란시키고 말았다. 결국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상생적인 요소를 파괴한 것이다. 또한 교만하고 반성할 줄 몰라 자연 윤례가 주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대자연의 응징을 초래했다. 소위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런 말처럼 만약 사람들이 자연 윤례를 따른다면 인간은 천리 윤례의 보호와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건강과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병들도 저절로 치유될 것이며 얼굴에 있는 세월의 흔적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낭비하지 않으며 서로 공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용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자연 윤례에 따르면 일체의 만물은 생성되고 소멸되기 마련이며 올라가면 내려오기 마련이기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정확한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노화와 질병을 멀리 할 수가 있다. 다음은 자연 윤례에 따른 생활습관 계획표입니다.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는 3초경이 활동하는 시간이다. 생식계통과 뇌분비계통, 그리고 신경계통이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이나 신경을 쓰는 일들을 삼가해야 한다. 즉, 이때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수면해야 한다. 밤 11시부터 1시까지는 담경, 즉 쓸개가 운행하는 시간이므로 이때 신체 활동을 멈춰서 완전한 휴식 상태가 있어야 한다. 오전 1시부터 3시까지는 간경이 운행하는 시간으로서 이미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 간장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만약 자지 않고 일을 하거나 계속 술을 마시면 몸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그 다음날 알 수가 있다. 특히 간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오전 3시부터 5시까지는 폐경이 운행하는 시간이다. 평소에 폐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기침을 많이 한다. 그런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주의하고 되도록이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는 대장경이 운행하는 시간이므로 이때는 아침 식사와 배변을 끝내야 한다. 만약 이때까지 잠을 자면 큰 창자가 배변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몸에 독소가 누적되어 병을 얻게 된다. 자연 윤례에 따르면 아침 식사는 6시 30분 전에 끝내야 하며 7시 전에 배변을 끝내야 한다. 부부 관계에 가장 좋은 시간. 자연 윤례에 따르면 부부 관계 또한 천지 운행과 경락순환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부 관계에 좋은 시간은 하루에 2번 있는데 첫 번째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이다. 이때 관계를 갖는다면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아주 좋을 것이며 또한 2배의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하루의 긴장을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수면의 질을 증진시켜 건강해진다. 부부관계에 좋은 또 다른 시간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잠을 자고 난 그 이후이다. 이미 하룻밤의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이다. 임신하기 위해서든 혹은 사랑을 나누고 싶든 이때가 부부관계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또한 이때 부부관계를 하면 두 사람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 되며 서로의 에너지를 탈진시키지 않기 때문에 노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야채와 과일,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1. 과일 껍질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몸의 산성과 알칼리성 수치를 조절해준다. 과일은 껍질째 먹도록 한다. 특히 산성 체질은 더욱 과일 껍질을 먹어야 한다. 2. 야채는 익히지 말고 생으로 먹도록 한다. 생야채는 알칼리성이지만 그것을 익히게 되면 야채 안에 있던 알칼리성이 중성이나 약한 산성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몸에 열이 있는 사람들은 익힌 야채보다는 생야채가 더 적합하다. 3. 잎이 많은 야채들은 대부분 차갑기 때문에 차가운 체질인 사람들은 피해야 한다. 이들은 되도록 뿌리, 줄기, 과일 종류, 그리고 꽃 등을 주로 먹도록 한다. 특히 자연 율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장가 위에 부담이 되니 생야채를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한다. 4.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참외, 수박, 호박, 그리고 오이와 같은 과 종류의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도록 한다. 특히 여름에 이런 종류의 과일과 야채는 몸에 열을 내리고 더위를 가시게 한다. 5. 중병 환자의 금기사항. 암 환자나 중병 환자가 야채를 선택할 때 가지, 죽순, 호박, 토란 등과 같은 야채와 망고, 용안, 라이치, 두리안, 그리고 바나나 같은 과일은 삼가해야 한다. 기혈이 막힌 종양 환자에게는 버섯 종류, 콩나물, 그리고 숙주나물과 같은 빛을 받지 않고 음지에서 자란 야채들은 적합하지 않다. 6.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파, 생강, 마늘, 그리고 고추와 같은 자극성 있는 음식은 피해야 한다. 7. 완전히 발육되지 않은 것들은 먹지 말라. 완전히 발육되지 않은 배추의 독성은 코브라의 독보다 더 무섭다라는 대만 속담이 있다. 완전히 발육되지 않은 파파야, 푸성귀, 채소묘종, 치어, 그리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새끼 돼지 같은 것들은 자연 율례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먹지 않도록 한다. 기후에 따라 먹어야 하는 육류도 다르다. 자연 율례에 따르면 동물의 생장에 적합한 기후와 환경은 각각 다르다. 모든 육류의 속성과 지방 성분 또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기후에 맞는 고기를 먹음으로써 필요한 지방을 섭취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25도 이하면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고 20도 이하면 소고기를, 그리고 15도 이하면 양고기를 먹어야 한다. 한 끼에 여러 가지 육류와 해산물을 먹지 말라. 주의해야 될 사항은 고기와 해산물을 동시에 먹지 않는 것이다. 한 끼에 한 종류의 육류만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의 종류의
육류를 먹지 않도록 한다. 만약 돼지고기를 먹으면 소고기국을 먹지 말아야 하며 갈비를 먹은 뒤에 탕수육을 먹지 말아야 한다. 동물들의 속성뿐만 아니라 해산물의 속성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또한 다르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고기를 한꺼번에 소화하면 몸 안에서 위험한 생화 변화가 일어나기 쉽다. 사람의 몸은 대화 작용이 강해서 일시에 여러 가지 다른 질환과 동작을 할 수 있지만 속성과 섬유질이 다른 종류의 육류를 한꺼번에 소화하면 위장에 많은 부담을 준다. 이렇게 혼합된 육류는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소화되기 전에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 독소를 방출한다. 이는 결국 위를 상하게 하여 각종 질병과 노화 현상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저자는 부득이하게 많이 먹어야 될 때는 오후 12시에서 저녁 6시 사이에 먹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경험과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서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신비함을 점점 깨달았다. 고구마는 대자연이 인간에게 준 위대한 선물이다. 고구마는 전분을 포함한 모든 양분을 함유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배변과 대사, 그리고 미세 혈관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칼슘의 손실을 방지하고 근육을 단단하게 하며 내장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고 호르몬을 전환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고구마가 항암 효과에 탁월하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고구마는 껍질채 먹어야 한다. 고구마를 껍질채 먹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를 껍질채 먹어요? 껍질을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고구마 껍질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체질을 알칼리성이나 중성 혹은 약산성으로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난 12시 이후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구마를 먹을 때도 자연 윤례의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한다. 오전 6시 30분 전에 고구마 식사를 끝내고 7시 전에 배변을 봐야 작은 창자가 고구마의 효능을 90% 흡수할 수가 있다. 특히 암 환자나 중 환자들이 고구마 식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길 원한다면 반드시 6시 30분 전에 고구마 식사를 끝내고 7시 전에 배변을 끝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만약 6시 30분 전에 식사를 할 수 없다면 정오 전까지는 고구마를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12시가 지나면 신체의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구마에 있는 당이 쉽게 누적된다. 그런 이유로 12시 이후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당뇨병이나 류머티즘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12시 이후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하며 또한 매일 100g 이상의 고구마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식사 후에 1시간 이내에 잠을 자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구마를 익히는 방법 또한 자연 윤례에 부합해야 한다. 여름에는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고구마는 쪄서 먹도록 하며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쪄먹는 것 외에도 각자 입맛에 맞게 구워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고구마를 밥과 같이 찌지 않도록 한다. 고구마를 밥과 같이 찔 때 고구마에 있는 당분이 따뜻한 밥으로 침투하여 밥의 부패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고구마를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 첫째,
대장암, 폐암 등 암을 예방할 수가 있다. 고구마를 하루에 반 개씩 규칙적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대장암과 폐암 등 암을 예방할 수가 있다. 도쿄대 의학연구소는 고구마의 발암 억제율은 98.7%로 당근, 단호박 등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 중에서 1위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고구마가 항암 효과가 있는 이유는 고구마에 함유된 베타캐로틴과 글루타치온 성분 때문이다. 이 성분은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항암 작용을 돕는다. 둘째,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 2008년 11월 20일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고구마가 혈압과 혈당을 낮춘다는 내용을 방영했다. 고구마의 혈압 조절 효과는 고구마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이다. 안토시아닌은 동맥 경화와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안토시아닌 성분은 고구마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구마를 먹을 때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또한 고구마에는 칼슘 성분이 많아 몸속에 남아있는 나트륨을 소변과 함께 배출하여 고혈압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뇌졸중을 막는다. 그뿐 아니라 몸에 나쁜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하고 식후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완화하는 등 당뇨병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 2004년 미국 당뇨 학회지는 고구마가 제2형 당뇨에서 혈당을 조절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셋째, 변비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고구마를 자를 때 우윳빛 액체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얄라핀이라고 하는데 변을 부르게 해줘서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준다. 그뿐 아니라 고구마에는 풍부한 식물성 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 속의 이로운 세균을 늘려주어 배설을 촉진한다. 따라서 고구마를 꾸준히 먹으면 십이지장, 대장, 직장 등의 활동이 원활해져 숙변이 제거되고 주근깨나 기미 개선에 효과가 있다. 넷째, 야맹증 및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고구마에는 눈에 좋은 영양소로 알려진 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 고구마를 꾸준히 먹으면 야맹증을 치료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다섯째, 피로 회복에 좋다. 고구마에는 비타민의 집합체라고 해도 될 만큼 비타민이 전부 들어있다. 당질의 분해를 도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1, B2, 비타민 C를 비롯하여 젊어지는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E가 고구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고구마의 비타민 C는 전분 사이사이에 들어있어 조리를 해도 70에서 80%가량이 남기 때문에 익혀 먹어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부분입니다. 1. 고구마 식사란 무엇인가요? 고구마 식사란 자연 윤리에서 말하는 아침 식사를 말합니다. 고구마, 밥, 그리고 채소 2가지와 과일 1가지를 곁들여서 아침에 먹는 것입니다. 이때 고구마의 양은 100g 정도로 하되 질병이 있는 분은 고구마의 양을 2배로 늘려야 합니다. 밥 양은 고구마를 먹기 때문에 평소의 절반 정도를 먹습니다. 2. 채소와 과일은 어느 정도 먹어야 하나요? 본인의 평소 양껏 먹되 위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구마만으로 아침을 먹지 말고 밥과 채소, 과일 등을 함께 먹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3.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하죠? 고구마는 쪄서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의 껍질은 알칼리성이고 고구마의 속은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구마 껍질에는 베타캐로틴 같은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구마의 영양소를 전부 섭취하려면 껍질째 먹어야 합니다. 또 밥을 할 때 고구마를 함께 찌른 경우가 있는데 고구마에서 나오는 당분 때문에 밥이 상하거나 밥의 성분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따로 찌는 것이 좋습니다. 4. 고구마 식사를 할 때 반찬이나 국, 찌개는 어떻게 먹어야 하죠? 기본적으로 채소 2가지, 과일 1가지를 먹되 반찬은 되도록 채소 위주로 가십시오. 가공식품과 육류는 피하시고요. 또한 곰탕처럼 오래 끓이고 육개장처럼 자극적인 국과 찌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고구마를 오후에 먹으면 안 좋은가요? 12시가 지나면 신체의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구마에 있는 당이 몸에 쉽게 누적됩니다. 그러므로 당뇨병과 류머티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12시 이후 그리고 매일 100g 이상은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고구마를 반드시 쪄서 먹어야 되나요? 예. 고구마는 날 것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껍질째 먹어야 고구마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 고구마를 껍질째 먹으면 껍질에 붙어있는 기생충의 알을 함께 먹을 수도 있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위가 상하기도 합니다. 7. 전자레인지에 고구마를 쪄도 되나요? 아닙니다. 어떤 음식이든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파가 음식의 영양소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고구마를 매일 쪄서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족과 자신의 평생 건강을 위해서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8. 고구마는 체질과 상관없나요? 한의학에서는 체질에 따라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두루 섭렵하고 수많은 임상 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자 진견진에 따르면 고구마는 체질과 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베타캐로틴 같은 물질의 효능 역시 체질과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고구마를 먹어도 될까요? 당뇨병 환자는 고구마를 100g 이하로 먹어야 합니다. 고구마의 당 성분이 몸에 누적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당뇨병이 있다면 점심 이후에는 절대 고구마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오후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효율이 떨어져 당이 쉽게 몸에 쌓이게 됩니다. 10. 어떤 고구마가 좋죠? 기본적으로 모든 고구마에는 이 책에서 설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껍질 색깔이 붉고 고운 것에 베타캐로틴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11. 고구마 대신 감자를 먹어도 되나요? 고구마와 감자를 비교할 때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름처럼 고구마를 구하기 어렵다면 대신 감자를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탄수화물이 전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는가? 물론 아니다. 탄수화물은 세포 피라미드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탄수화물은 뇌, 신경계통 내지
적혈구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한의학에 따르면 탄수화물은 기를 보양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노화 방지, 그리고 산화를 막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한다. 몸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세포 피라미드의 기초가 약한 것과 같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 쉽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 몸이 쉽게 허약해진다. 홍콩에서 강의를 할 때 한 여성 사업가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지난 20년 동안 변비로 많이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비를 고칠까요? 라고 물었다. 밥은 충분히 먹나요? 매일 탄수화물을 얼마나 섭취합니까? 라고 내가 묻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 전혀 밥을 먹지 않아요. 밥을 먹으면 살찌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밥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어요. 지난 20년간 밥 같은 탄수화물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어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는 그녀에게 웃으면서 당분간 나를 믿어보라고 했다. 우선 밥을 먹으면 살찐다는 걱정과 밥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생각을 잠시 잊으라고 했다. 내 말을 믿고 그녀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밥을 먹기 시작한 후 1개월 만에 지난 20년 동안 고생했던 변비가 나았다고 기뻐했다. 더욱 그녀를 기쁘게 한 것은 열심히 밥을 먹어도 살찌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숙변이 나와 똥배가 없어져 더욱더 날씬해졌다. 가능하다면 야채를 많이 먹어라. 모든 먹거리 중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야채이다. 자연윤례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하루를 고구마와 야채로 시작하라는 이유는 되도록 야채에 들어있는 비타민을 많이 섭취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이다.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비타민 섭취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신체가 일단 중병에 걸렸다는 것은 몸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염증을 없애는 데는 비타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타민은 삶거나 익히는 과정에서 쉽게 파괴되므로 가능한 한 야채를 생으로 먹으라고 한다. 그리고 야채를 먹을 때 되도록 뿌리, 줄기, 열매, 꽃 종류 순으로 먹으라고 한다. 물론 중국 사람들은 대개 야채를 생으로 먹지 않고 기름에 볶아서 먹는 습관이 있다. 하지만 처음 며칠간 야채를 생으로 먹는다면 금방 습관이 될 것이다. 심장이 빨리 뛴다고 산소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 몸의 기를 어떻게 보양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신체 각 기관에 기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유산소, 즉 몸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혈액이 산소로 충만하고 기혈이 부드러워지며 순환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소통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을 산화시키는 운동과는 다르다. 많은 사람들은 뛰면 뛸수록, 숨이 가쁘면 가쁠수록, 혹은 심장이 빨리 뛰면 뛸수록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호흡수에 따라 산소의 공급량이 달라진다. 운동을 할 때는 천천히 시작할수록 점점 빨라져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몸의 깊숙한 곳까지 산소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해가 뜨지 않았을 때는 운동하지 말라. 운동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자연윤리의 원칙에 따라 한다는 것이다.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운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 중국의 황체 내경에 따르면 해가 떠오르지 않았을 때나 내장이 방금 깨어났을 때는 어떤 운동이나 훈련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른 아침에는 신체의 혈압과 체온이 높아져 격렬한 운동을 하면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기혈이 부족한 사람이나 노인들은 아침에 잠에 깼을 때 너무 급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격렬한 운동을 삼가하도록 한다. 현기증이 쉽게 일어나고 심혈관의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인들이 산에서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다. 해가 뜨기 전에는 산에 있는 엽록소들이 아직 햇빛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산소를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발산한다. 그래서 해가 뜨지 않은 산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다. 이때 산에서 운동한다면 몸은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체에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된다. 또 운동하기 전에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해야 하고 배변도 이미 끝마친 상태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내에 있는 독소 때문에 운동 효과가 반감된다. 아침 식사를 대변으로 대신하지 말라. 야행성 생활에서 가장 우려되는 일은 아침 식사를 대변으로 대신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개는 아침 식사를 거른다. 아침 5시에서 7시까지 대장 경락이 활동하는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대장은 이때 반드시 양분을 섭취해 하루의 활력을 얻어야 한다. 만약 위장이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아직 몸 안에 남아있는 대변에서 양분과 수분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때 몸이 흡수하는 것은 양분이 아니고 대변에 있는 독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침 식사를 대변으로 하는 현상은 위장에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간장에도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백해무익하다. 야행성 인간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정상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정상적으로 배변하는 것이 간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급하게 먹는 식사는 백해무익하다. 옛날 사람들이 먹을 때는 왕처럼 먹어라라고 말했듯 식사를 할 때는 모든 것을 마음에 비우고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자주 식사를 거른다.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심지어는 한 손에 샌드위치를 들고 다른 손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다. 너무 바쁘고 급해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통째로 꿀꺽 삼키거나 혹은 음식을 그저 입안에 쑤셔 넣는다. 즐거워야 될 한 끼의 식사가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고 오래 씹고 천천히 삼키는 습관이 하나의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위가 이런 부대접과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급하게 식사를 하면 할수록 위장에 무리가 가서 결국에는 위장이 항의하기 시작할 것이다. 사실 식사 시간이 길 필요는 없다. 식사 시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비장에 부담을 준다. 한 끼 식사는 20에서 40분 이내에 오래 씹어서 천천히 삼켜야 한다. 또한 입안에 있는 음식을 충분히 씹어서 침과 섞이도록 해야 한다. 음식물이 침 속에 있는 소화 요소에 의해서 분해되고 분해된 식물은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가 소화 흡수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자신 스스로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신체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매일 해야 될 일은 끝이 없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장은 단 하나뿐이다. 급하게 먹는 습관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고 단 하나뿐인 위장을 상하게 할 것이다.
하룻밤 지난 음식에는 세균과 독소가 있다. 옛날 사람들이 병이 났을 때 한의사들이 대개 먼저 사람들의 위를 치료했다고 언급했다. 모든 것들이 부족했던 때라 사람들이 충분히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음식을 아끼기 위해 하루가 지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보관시설이 좋지 않아 상한 음식이나 독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알게 모르게 먹었던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부한 요즘에도 주부들이 신선한 음식은 남편이나 자식에게 주고 자신은 어제 먹다 남은 음식을 버리기 아까워 남겨두었다가 먹는다. 사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남은 음식이나 하루가 지난 음식에는 세균과 독소가 들어있어 위장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데운 음식이나 기름에 볶은 지 20분이 지난 음식들은 되도록 먹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충고한다. 야채를 요리한 지 20분이 지나면 대개는 식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데워야 한다. 야채를 다시 데우면 야채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파괴될 뿐 아니라 성분 자체가 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채를 요리했으면 가능한 한 빨리 먹도록 하며 절대로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안 된다. 백미와 현미의 혼합 비율은 얼마나 좋은가? 강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윤례 고구마 식사를 할 때 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대답한다. 위에 기가 충만하고 위장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현미를 섞어 먹을 수 있지만 위벽이 이미 크게 손상되었거나 위에 기가 약한 사람은 쌀밥만 먹는 것이 좋다. 위장 기능이 아직 강하지 않기 때문에 현미나 잡곡을 섞어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에 기가 충만하고 위장 기능이 좋은 사람들도 현미만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우선 조금씩 서서히 섞어가면서 먹도록 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흰쌀과 현미의 비율이 9대1이면 위장이 쉽게 적응할 수가 있다. 그런 후에 점차 흰쌀과 현미의 비율을 8대2, 7대3으로 조절한다. 하지만 그 비율은 5대5가 한도이다. 결코 현미가 흰쌀보다 비율이 더 높아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